이제 언어력입니다. 예, 언어력 쪽에서 요거는 그 현재 언어 통번역 기능들 들어있는 영상이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팝하고 지금 자동 번역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요게 사람들이 좀 놀라는 부분이 있어요. 뉴욕타임즈를 딱 넣으면 예전에는 진짜 읽기가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영어로 된 뭐예요? 한글로 클릭해버렸네. 다시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못 보는 사람은 거의 못 보죠. 근데 여기 번역을 누르면 예전과는 정말 달라졌어요. 거의 우리가 쓰는 뭐 말처럼 그대로. 네. 그죠? 그냥 우리 말처럼 보이죠? 이게 작년 11월 기점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네. 번역에 완전 혁명이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여주면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이 들죠. 그 다음 요소가 언어 능력, 그 다음에 글쓰기 능력. 이건 기자가 쓰는 것처럼 신문 기사를 쓰는 거죠. 이것도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관심들이 다 높아요. 최근에 나온 그 주방 요리 로봇이잖아요. 좀 빨리 돌린 겁니다. 이거가 요리 직업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이것서 영상만 보고 따라하기 로봇입니다. 백스터 로봇이라고 이 로봇 방금 전에 봤던 그 뒷부분에 나온 로봇 있죠. 그게 백스터라는 로봇인데요. 근데 그 로봇의 가치를 어떻게 보냐면 30년 전에 컴퓨터 나왔을 때와 같은 수준의 영향력으로 봐요. 왜냐면 그동안 모든 기계는 코딩이 필요했잖아요. 이제 백스터를 기준으로 코딩이 없는 따라하기 로봇, 지금 인간 같은 로봇이 나와버린 거죠. 이게 완전히 하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든 거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 제가 궁금했었는데 그거에 어떻게 하시는 그 로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로봇을 그 사람이 원하는 동작을 이렇게 처음 입력을 시켜요. 그 행동을 이렇게 그냥 팔을 들고서 이렇게 움직여줘요. 그 다음에 그대로 그냥 따라. 그게 첫 단계고요. 네. 지금은 영상을 보고 따라해버려요. 지금은 얘는. 그러니까 단계가 발전했어 벌써. 백스터는 현재 백스터는 손을 잡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 그것이 그대로 기억이 돼요. 그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나는 이제 프로그램 원리를 몰라서 그러는데 이 형식이 웹에는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인터넷 웹 만들 때 나무 웹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나무 웹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이미지를 그리면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요, 얘가. 내가 이렇게 파워포인트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코딩으로 바뀐다고. 자동으로. 그 기능이 지금 요 백스터에 탑재된 거예요. 카페 게시판도 다. 네, 그렇죠. 카페 게시판도 내가 이렇게 만들긴 하지만 실제 뒤에 가보면 코딩어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영상만 보고 따라 해버리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백스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잡고 해줬거든요. 잡고. 근데 지금은 영상만 보여주면 그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벌써 1, 2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발전한 거죠. 이번에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대단한 거예요. 이 속도가 장난이 아니죠. 저기요. 예. 여기라는 액션이 그냥 한정된 액션이잖아요. 이제 그 몸에 이렇게 그 움직일 수 없는 건데, 근데 로봇이 이제 움직이는 로봇이 붙으면 그때부터는 한정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고정돼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근데 움직인다라는 게 지금 제일 힘들거든요. 로봇에서. 근데 아시모를 뛰어넘는 애가 나왔어요. 얘가 지금 아시모를 뛰어넘는 수준의 인간 동작 구현이 아주 자연스러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인간처럼 움직이는. 지금 현재 기계에서 가장 어려운 게요. 인간 동작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지금 이번에 아시모보다 앞서 있다고 합니다. 예? 패션 로봇이었어요. 그 다음에 인공신체 제작 기술은 요겁니다. 이게 이제 뇌파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마음으로 조작해서 인공신체로 움직이는 건데. 시간 연장 오토바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생체공학으로 통신호를 증폭시켜 인공손으로 전달하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예. 아무튼 이런 기술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프린터 지금 건축하고 있답니다. 지금 지난해 공모된 건데 지금 건축 중입니다. 그 다음에 네,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결과물이 직업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동안에 50년대부터 변경된 직업의 그 흐름을 쭉 보여주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게 변화했잖아요. 여기서까지는 변화했어요. 이게 바뀌고 저게 좋아지고 막 그 시대에 따라서 돈 많이 버는 직업으로 계속해서 옮겨타기로 갔는데 지금은 아예 소멸 단위로 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고급 직업일수록 소멸 속도가 빠르는 거죠. 왜? 고급 직업이 돈을 많이 버니까 인공지능이 제일 먼저 접근해서 월급 덜 주려고 기계화를 시켜버린 거야. 프로그래머를. 그래서 지금 의사들도 지금 변호사들도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직업의 변화를 한번 쭉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료를 더 수집해서 넣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보스에서는 50%, 유엔에서 70% 실업 예상. 요거 근거 하나 낼 때요. 여기 하나 더 넣는다면 근거가 기본소득제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기본소득제 전 세계 지금 이슈잖아요. 기본소득제라는 이게 근거 중에서 가장 막강한 근거예요. 왜? 정부에서 왜 돈을 그냥 주겠어요? 직업을 만들어주면 차라리 좋지. 근데 직업을 만들어줄 방법이 없어. 그러면 써줘야죠. 실업률 25%면 미국 경제 경황입니다. 실업률 30% 넘어서면 국가 기능 상실됩니다. 그럼 50% 뭐예요, 이거? 완전 이거는 그러면 그 공황 기본소득세 재원은 기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따지고 있는데 돈 없는 나라는 뭐 불가능한 얘기고 돈 있는 나라는 할 얘기고요. 어쨌든 기본소득제를 하기 위해서는 로봇세니 뭐니 이렇게 하는데 로봇세는 안 맞아요. 왜냐면 지금 자동화 기계 가지고 있다고 자동화 기계세 내나요? 자동화 해갖고 꼭 성공하나요? 자기가 얻는 자기가 얻는 소득만큼을 가지고 세금을 얘기해야지 기계 썼다고 해서 소득을 더 내고 권총 썼다고 해서 뭐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볼 때는 로봇세는 잘못 짚은 거야, 빌 게이츠도. 소득이 일어났을 때는 실은 그러니까 소득이 일어나는 걸로 하면 인공지능을 써서 소득을 많이 올렸잖아요. 그럼 소득을 많이 내면 되지. 근데 인공지능을 썼다고 해서 이 사람이 꼭 소득을 많이 내냐?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망할 사람도 있다고. 잘못 짚어서. 운영을 잘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기계를 써가지고 소득을 많이 냈다면 당연히 내야 되겠지. 그렇지만 소득이 없는데 기계 썼다는 걸로 낸다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걸로 해서 뒤에 기본소득세가 지금 직업이 없다는 걸 반증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대안으로는 여기 즉각적 예측과 대처가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요 예측 한번 하면요 우리 저 학원에서도 학원가에 학습지 하나 만들면 3년에서 10년 풀어먹었거든. 지금 3년 넘어가는 게 없어요. 1, 2년이면 다 끝납니다. 웬만한 거는 전부 얼마나 빠른 그 반응이 필요한지 지금은 거의 실시간 예측과 실시간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즉각적 검토, 진로 탐색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요소들이 지금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학생들이 지금 배우고 편안하게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배우면서도 우리 교수가 가르쳐준 게 이거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야?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배우고 있으면서 이거 나한테 필요한 거야? 아니면 내가 쓸데없는 거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뭐 나가면 적응커녕 아무것도 쓸모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런 직업과 교육에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알아내야 된다. 라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인공지능 시대는 이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알아내는 시대로 가게 한다라는 쪽으로 연결해 주면서 알아내는 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알아내는가 질문 1. 알아내고 싶으면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알아내고 싶은 질문은 어떻게 생기냐? 그러면 호기심이다. 그러면 이제 호기심은 어떻게 생기냐? 이해되지 않는 차이. 그 다음에 80대 20의 차이인데 요건 정리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있어요. 요거다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안 들어내요.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아까 말한 위험과 이익. 예, 요것이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줘야 돼요. 거기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기반해서 이해되지 않는 차이가 나와야 돼요. 네.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냐 어떻게 개발할까요? 앞에는 어떻게 알아내는가였고 여기는 어떻게 개발할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요거. 그러니까 알아내는 최고 능력자는 바로 이 세 개 속에 들어있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다. 그리고 이 세 개가 하나의 정점에 속한다면 그 정점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그 자질구레한 것들에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예측이란 필요할까요? 이렇게 큰 데만 필요할까요? 다 필요하죠. 예. 왜 그러냐면 삶이라는 건요. 왜 일반적인 삶이란 예측이 필요한 걸까요? 패턴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고정된 패턴으로 그냥 따라가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일반적인 삶에서도 이렇게 변수가 열려있는 패턴, 그러니까 고정된 패턴은 기계처럼 이렇게 딱 로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고정된 패턴으로 가면 쉬울 텐데 우리의 삶이 열려있는 패턴일까요? 고정된 패턴일까요? 열려있는 이유는? 시나리오대로 모든 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시나리오대로. 생각이 어느 순간 바뀌고 또 어떤 그 정보를 알아냈을 때 위험을 인지한다든지 그러면은 미리 예측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패턴으로 가지 않다 하다가 딱 방향을 선회를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설명해 볼게요. 전쟁이 요소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전쟁 요소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떤 전쟁도 동일한 전략은 없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요소는 같지만 세부 요소가 달라져. 자, 요소는 전쟁에서 이기는 요소는요. 국가 요소, 그다음에 전력 요소. 다시 전력 요소에서는 장수가 누구냐, 그다음에 군비가 어느 정도냐, 군량이 어느 정도냐, 무기가 어느 정도냐, 전술이 어느 정도 여기 나와 있죠. 이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순간 장수의 역량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는 모든 전쟁을 판가름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이 하위 요소에 들어가면 이 변수가 이 지구상에 나타나는 모든 전쟁에서 같은 게 하나도 없다. 이 하위 내려가는 순간 여기까지 똑같아요. 이 하위 딱 내려가는 순간 이 사람의 장수 안에 들어있는 내적 요소, 외적 요소 이거는 같은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측에서 비롯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세 가지를 보여주고 우리의 삶에서도 다양한 이 변수들의 차이가 이런 걸 만들어낸다는 거. 그 다음에 알아내는 힘의 교육과정이 최고 능력자는 이렇다. 그럼 뭐가 궁금해요? 이거 어디서 배우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배울 수 있는 뭐 교육과정 없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교육과정은 요겁니다. 첫째 박사학위. 예측력을 배우는 유일한 교육과정. 박사학위. 자, 박사학위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박사학위는 어떻게 알아낼까요? 해서 박사학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박사학위를 하는 박사학위 학위 논문 쓸 때 먼저 문제를 규명한다. 세상에 없는 문제야 돼. 두 번째, 문제에 대한 가설을 수립한다. 아무도 모르는 해법이 필요해. 그 다음에 가설을 논리적으로 검증해야 돼. 해법의 알고리즘을 찾아야 돼. 요것이 박사학위예요. 이게 전쟁에서 필요한 거고 학문에서 필요하고 기업에서 필요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박사학위는 현재까지 예측 역량을 배우는데 가장 탑에 놓여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제 다음 질문. 이제 뭐 묻고 싶으세요? 박사 다 해야 돼요? 이 질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강의를 할 때 계속 이걸 활용하라는 말이에요. 아까 묻는 질문의 순서라고 그랬죠. 자, 이제 뭐 알고 싶으세요? 그럼 다 이제 뻔하게 나오는 얘기가, 그럼 저 박사
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다 해야 되는 누구나 해야 되는 저거 돈 얼마나 드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럼 여기서 뭘 제시해 줘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박사 이거 다 해야 돼요? 돈 많이 드는데? 이럴 때 여러분 뭘 제시해야 돼요? 그렇지. 누구나 그게 나와요.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질문의 로직이야. 이게 인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 궁금한 게 있는데 강사가 딴소리 하고 있다. 이제 이러면 청중은 들을 때는 못 느껴요. 그거를. 연결 안 되는 걸 잘. 근데 누적되면 뇌가 암묵적으로 느껴. 뇌가. 나는 의식으로 못 느끼는데 뇌는 알아요. 뭔가 재미가 없어. 연결이 안 돼. 네. 근데 이렇게 내가 던진 답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하지를 물어가지고 그들이 궁금한 걸 다시 풀어주고 궁금한 걸 풀어주고 이게 최고의 강의. 그러면 청중은 내가 왜 재밌는지 모르고 재밌고 왜 몰입하는지 모르고 몰입을 하게 돼요. 뇌가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이 의식은 못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럼 최고 능력자는 이건데 그러면 박사학위 말고 다른 건 없을까? 쉽게 배울 수 있는 거. 자, 이때 하나 넣어주는 게 우리 것만 제시하면 또 그러잖아요. 예, 사실 또 실제로 있었던 거고 바로 유대인의 하브루타가 여기에 해당되는 요소예요. 유대인들이 현재 노벨상을 받고 있는 그걸 보시면 알아요. 그럼 유대인의 하브루타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인지기술을 우리가 두 번째 들어가는 거죠. 자, 하브루타는 어떻게 되는지 그럼 하브루타로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그럼 유대인들이 하브루타로 넘어갈 때 유대인들의 결과물을 먼저 한번 보여주죠. 현재 노벨상 200개, 인구수. 자, 30억으로 다 통일하면 노벨상 개수가 올라가야 돼요. 그럼 노벨상 개수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서양은 30억이 600개니까 예, 15억에 20개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유대인은 몇 개일까? 이제 경악하는 숫자가 나오죠. 여기 다 계산하면 별로 안 나옵니다. 계산이 그냥 보여줘야 돼요. 예, 4만 개가 나옵니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수치가 되는 거죠. 저도 이 통계, 이런 식으로 통계를 처음 내봤거든요. 이건 진짜 기겁할 일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러한 수치를 나오게 만드는 그들의 역량은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조건을 따지는 거죠. 자, 유대인과 한국인과 이제 비교해 보니까 1,500만 명, 여기도 우리도 전 세계 그 제휴교포까지 하면 6천만 됩니다. 지능지수 우리가 높고. 근데 결과물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요게 이제 결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유대인들은 노벨상, 한국인 명문대 이렇게 정리해주고 예, 여기까지 해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유대인들의 이렇게 탁월함이 지금 봤던 이 조건에 안 맞는다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뛰어난데 이 조건을 못 만들고 있어요. 요거를.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거를 여기서 이제 차이의 원인을 이렇게 밝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고학습이 뭐냐? 질문이다. 질문의 결과는 뭐냐? 이제 나왔죠? 질문의 결과는? 질문하면 여러분 뭐 해요? 제가 질문하면 머릿속에 뭐 해요? 알아낸단 말이에요. 예, 알아낸다고 해요. 예. 그걸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알아내는 사고가 우리를 지금까지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예, 결국 사고가 질문학습으로 질문이 알아내는 걸로 지금 계속 알아내는 걸로 그냥 줄기차게 예, 파고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심각한 현실을 그걸로 다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할 때도 이거를 진짜 한 줄기로 잘 엮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파편화된 지식만 전달하고 만다는 말이에요. 그 줄거리를 연결해 준 것은 여러분 역할입니다. 그렇게 작업하고 이제 여기서 그럼 유대인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피사가 나오면 피사가 유엔에서 UN OECD인가 어디지? 성인 문해력 예, 문해력 평가하는 쪽인데 저걸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현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국영수사가 있죠. 국영수사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의 이해도 중심으로 측정하고 이번에 바뀌었어요. 역량 중심으로 좀 바뀌었어. 이번에 바뀌었는데 어쨌든 피사 평가가 한번 피사 평가도 여러분 좀 그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저 옛날에 관심 있어서 봤는데 네. 우리나라 굉장히 낮은 걸로 나오고 우리나라? 중고생은 1, 2위가 맞는데 성인들은 성인 낮아요. 예. 지금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예, 학생들. 예. 학생들이. 우리나라는 성인만 되면 다 탄생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유대인 학습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요? 그럼 여기서
하나 좀 적어주세요. 여기서 유대인 학습에 문제가 있어요. 그걸 안 적어놨는데 유대인 학습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유대인의 하브르타를 들어와서 이 질문하는 방법 단순 질문이거든요. 이렇게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건데 성공하는 케이스가 없어요. 거의 배웠다가 다 중단해. 이유는 뭐냐? 유대인의 하브르타는 오래 해야 돼. 기술이 따로 없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좀 어렵잖아요. 보통은. 기술이 없고 단순하게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문화적으로 된 거죠. 그래서 그 나라는 시간이 5년, 10년 쌓여가면 모든 민족 그 국민들 속에 다 질문과 알아내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쌓여 있어요. 문화적 내공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는 급해. 빨리 결과를 얻고 싶어. 그러니까 써보고 1년 안 되면 1년에서 대해서 답이 안 나오면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대인의 하브르타가 안 맞은 거야. 이 민족성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고요. 자,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지. 자, 그럼 우리는 뭐를 해줘야 되겠어요? 빨리 결과가 나오겠지. 예, 좀 돈이 들고 힘들어도 결과가 잘 나오게 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상황이.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는 인지기술이다. 그러나 기다릴 사람은 유대인의 하브르타를 써라는 거죠. 집에서 그냥 꾸준히 평생 동안 우리는 그 능력 진짜 아무도 못하겠죠. 하브르타 그 12명 자식을 훈련시키는 아버지가 있는데 방송에 나왔거든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 중에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0%예요. 0%. 와, 12명을 다 개인적으로 저녁에 다 코칭을 해주고자.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유대인 학습보다 더 나은 유대인 학습의 문제는 뭐냐? 바로 문화형이다. 그 다음에 장기성이다. 기술이 없다. 예, 기술 없습니다. 브라질하고 유럽 축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김진자 소장이 하브르타 그 랍비, 그 나라 최고 랍비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유대인의 질문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가 어디 있냐. 어떻게가 어디 있냐. 그냥 하면 된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를 자기들이 만들었대. 한국형으로. 이게 바로 현재 유대인의 하브르타예요. 저도 이제 유대인 하브르타를 연구하느라고 영상들을 보고 그 학교에서 실제로 진행하는 학교들의 사례들을 영상을 다 봤는데 다 똑같아요. 그냥 하는 거야 막. 모르는 거 물으라면 어떻게 물어야 돼요? 이것도 없어. 상황이 많아.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더 나은 학습이 없을까에 대한 답변으로 기술의 효과라고 그랬죠. 적은 노력으로 최고의 효과를 낸다라는 쪽에서 이제 박사학위 유대교보다 더 쉽게 해낼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사례를 써줍니다. 사례가 뭐냐? GPS 기술을 예를 들어서 현재 위성과 스마트폰 인프라로 가능하죠. 99%의 문맹률이 100년 전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1%의 문맹률로 가능해졌죠. 즉 지구상에 해결할 수 없었던 난제들이 지금 해결된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스에서 윈도우로 발전하면서 누구나 다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됐다. 자, 이렇게 고급스러운 일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국민에게 일반화가 되었다. 그러면 지금 저 예측하는 저 능력도 알아내는 저 능력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화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인지기술을 알아볼까요? 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인지기술은 결국은 질문을 가지고 인지를 해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질문의 힘부터 한번 살펴보자. 이 부분이 표정 기자님 여기서 좀 채워주세요. 인지기술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인지 역량이란 결국은 질문을 하면서 인지가 개발된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인지를 하게 만드는 도구가 질문인데 이 질문을 한번 살펴보자 하고 이제 5장, 4장으로 넘어갑니다. 됐죠? 자, 그럼 질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건 학생들한테는 보여주면 안 되고요. 어른들은 괜찮아요. 요게 이제 하기 전에 미리 스토리를 좀 줘야 되는데 스피커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나오지?
원래 이게 잘 나오는데. 뭐가 잘못됐구나, 이게. 잠깐만요. 믹서에서. 아, 이런. What would it be? What? 자, 다시 한번.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Answer questions? Man, it's kind of awkward, but do you think I'm attractive? Yeah. Do you have a boyfriend? No, why? Come here, stop. What would you excuse not to kiss me right now? To kiss you? Yeah. Come here.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률이 May I ask you three questions? 80%입니다. What do you mean defend? 대단하죠. 네, 남자가 좀 미남형이에요. 근데 그 미남형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이제 대부분 여기서 토론이 붙을 때, 저건 미남이니까 가능하다고. 그건 인지력의 문제죠. 미남 아닌 사람이 여자를 고를 때 미녀를 고르면 안 되지. 이건 기준을 맞춰야 돼. 자기도 수준이, 인지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표준화가 일어나야지. 표준화가. 내가 이 정도면 남자도 이 정도에 된다라는 표준화가 있어야 돼. 그러면 만약에 미녀인데 나는 미남이 아니다. 그러면 전략을 바꿔야지. 그래서 재력으로 가야 돼. 어떻게 해요? 설문조사를 딱 하고. 제가 설문을 하나 조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200억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쓸까 연구 좀 하고 있어요. 어떻게 쓰는 게 좋겠습니까? 설문지를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도 되고. 아무튼 요거는 그런 걸 떠나서 지금 했는데 재미난 것은 이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이 영상이 공포되고 나서 유튜브에 배포되고 나서 유럽 젊은이들이 유행처럼 이 짓을 따라서 했어. 근데 성공률이 진짜로 높아가지고 저게 how to get kiss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치면요, 진짜 막 어마어마한 영상이 쏟아집니다. 저 성공률이 높은 거죠. 그럼 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딱 질문 3가지 가지고 여성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가지의 내용은 이겁니다. 첫째, 나에게 호감이 있나요? 둘째, 애인 있나요? 세 번째, 뭐가 될까요? 이거 궁금하죠. 그리고 이 속에 질문의 원리가 있어요. 이것이 단 3가지 질문으로 여성이 키스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원리. 자, 세 번째 질문은 이게 정말 핫한 질문이죠. 여기서 만약에 나에게 호감이 있나요? 예. 애인 있나요? 예.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그럼 내가 키스할까요? 우리 키스할까요? 이러면 다 안 한다고 그러지.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 2가지 외에 또 다른 키스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라는 순간 답을 못하는 거죠. 질문의 권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찾아도 답이 없어요. 왜? 키스의 조건이 이 2가지거든요. 그 외에는 특별한 경우인데 결국 요거 질문의 핵심을 이루거든요. 키스를 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뭐고 장애 요소가 뭐냐를 찾은 다음에 그것을 역질문으로 바꿔내서 마지막까지 들어가서 그 질문의 장애 요소를 제거해버리면 마지막 키스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가 되는 요소를 질문으로 제거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을 비슷한 방식을 쓴다 그러면 다른 것도 가능하겠죠. 네, 이렇게 감정까지도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사례. 그 다음에 이거는 당신은 두통을 자주 겪나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당 2.5에 겪는다고 나왔습니다.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3개월 후에 잊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물을 때 어떻게 물었냐? 때또로 겪나요? 라고 물었더니 주당 0.7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질문에 따라서 이 질문에 따라서 자기의 머릿속의 횟수가 달라지는 거죠. 이건 영화 예를 말합니다. 예. 이렇게 질문이 그 사람의 생각을 움직인다라는 예를 들어서 말하고, 이렇게 해서 질문은 권력이다라는 질문의 힘을 얘기하고, 수업 시간에 체화 수준 교사는 교사가 질문하고 학생이 답을 안 하니까 교사가 답하는, 교사가 질문하고 교사가 답변하고, 교사 질문하고 학생 답변하고, 학생 질문하고 교사 답변하고, 최고는 학생 질문하고 학생이 답변하는 거다. 질문에 의해서 교수가 결정된다. 이런 내용을 한번 잡아주고. 자, 여기까지가 질문의 힘입니다. 그럼 질문의 힘에 대해서 더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를 하게요. 그래서 여러분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그런 사례를 만들면 올려주시고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장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단계. 여기도 또 하나 좀 바꾸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넘어가는 과정이 뭐냐면 질문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낸다. 그렇다면 질문을 잘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럼 질문을 잘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 그 기술이 유대인은 이렇게 한다. 박사학위는 아예 정해진 포맷을 써.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포맷을 써. 아예. 문제가 뭐냐? 요거 이때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좋습니다. 훨씬 신뢰도가 높아져요. 이걸 보여주시면 네. 학위 논문 작성 포맷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러면 국제표준형 네, 이렇게 해서 이걸 보여주죠. 그러면 논문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구 방향 전부 포맷 다 되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연구 배경을 먼저 찾아라. 그죠? 상세한 내용 나오고 문제가 뭐냐 확인해라.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연구의 요소는 뭐냐, 뭘 연구할 거냐, 이 연구는 필요한 거냐, 그리고 최종 결정했느냐. 여기 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론적 토대를 찾아라. 연구의 근거는 뭐냐. 그럼 이것과 지금 네가 연구하고자 하는 관계는 뭐냐. 문제를 최종으로 진술해라. 핵심 문제가 뭐고 하위의 요소가 뭐냐. 이거 그냥 답변하면 이게 논문인 거예요. 실제로 박사학위가 박사학위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질문하지 않아요. 자기가 묻지 않아. 아예 질문이 로지컬하게 돼 있어. 요즘 코칭도 보면 제식씨 코칭 질문하는 거 다 로지컬하게 다 해놨잖아요. 거의 만들어 놨잖아요. 패턴. 그렇죠. 예. 대부분 프로세스를 가지고. 근데 실제로 사람의 삶으로 싹 들어가면 프로세스가 이 상위 개념으로 묶여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법률 판단할 때요. 법을 적용할 때 법의 해석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아니, 법을 왜 해석을 해야 돼? 그냥 법대로 적용하면 되지? 안 그래요. 법의 모든 규칙이나 문항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나온 거를 상위 개념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것을 법의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요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질문 없이 쓰는 거죠. 사실은 진짜 박사학위라면 질문을 사건에 대해서 지금 물어야 될 게 뭐지? 그 다음 물어야 될 게 뭐지? 이렇게 찾아가는 단계.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좀 보여주면 좀 더 눈앞에 와 닿겠죠. 제가 지금 자료 보여주면서 혹시 자료를 안 넘겨준 게 있으면 좀 적어서 말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이란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고, 그럼 이런 질문을 정말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냐? 유대인도 기술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올영 교육에서 그동안 20여 년 동안 연구하면서 얻은 인지기술이라는 질문 기술이 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질문 기술에 대한 큰 로직의 전체상을 보여줍니다. 첫째, 질문으로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 훈련. 질문으로 언어를 인지하는, 요 컬러를 넣어놓은 것은요, 이 장은 6장은 요거를 하는 거고, 7장은 요거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같은 내용, 이것이 6, 7, 8장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상황을 인지하는 훈련, 순서인지, 비교인지, 패턴인지, 가설인지, 요게 바로 상황을 인지할 때 쓰는 패턴이다. 그리고 질문으로 언어 인지를 훈련하는 방법. 그래서 언어 인지 핵심 기술과 언어 인지 개발 훈련, 이 둘로 나눠집니다. 핵심 기술은 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요것만 훈련하면 이 나머지는 다 사용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상황 인지를 훈련을 해볼게요. 자, 상황 인지는 아까 교통사고 사례에서 자,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8차선 직진 고속도로에서 평균 시속 100km다. 9시고 짙은 안개가 있다. 트래픽은 일반이고 차량은 이동 가능하고 사람은 피해 차량은 중상이다. 자, 이 상황에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적어보라고 합니다. 첫째,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각자 적죠. 이때 이제 연습이. 이거 여기서부터는 이제 훈련입니다. 네, 그런 이제 직접 다 기회를 주고 적게 합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답을 잘 못 찾아요. 답을 잘 못 찾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여러분 해보시면 8차선 직진이면 엄청난 속도죠. 예, 평균 시속이 100km고 9시면 지금 어둠이고 안개가 껴 있으니까 불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이동 가능하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중 추돌을 막는 거죠. 다중 추돌을. 그거 안고 지난번에 그 영종대교 백중 추돌이 그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람 다쳤다고 사람 치우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묵사발난 거 아니에요. 그때 제일 먼저 했어야 될 일이 차를 세우는 일인데, 자, 여기서 차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밤이잖아요. 그럼. 라이트? 안개잖아요. 안개라니까, 안개. 짙은 안개라고. 안개도 안 보여요. 안개면 진짜 100m 안 보입니다. 라이트. 잘 안 보여요. 기상용 그 빨간 안 보인다니까. 100m 뒤로 가서 그렇죠. 경적이죠. 예, 경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경적을 막 그냥 차들이 막 눌러대야 돼요. 그러면 소리는 들리거든요. 근데 라이트는 안 먹힙니다. 그때 영종대교 저기는요, 뭐 라이트도 그것도 안 먹히는 거예요. 아니, 운전해봤으면 알잖아요. 진짜 안개 지나기 쯤에 아, 진짜 차가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이게 바로 인지 순서예요. 네. 이래갖고 이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예, 이제 안개 정도에 따라 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일단 경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를 멈추고 나서 차고 차량 이동 중상 상태별 처리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순서가 이렇게 잡힙니다. 이 순서 못 지켜서 대형 사고들이 다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금 처리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면 2차선 도로고 시속 40km고 맑은 날씨고 트래픽이 심해요. 자, 이 상황이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네. 자, 시속 40km에 지금 트래픽 심해요. 그럼 차 멈춰 있는 거죠, 거의.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차 세우고 차부터 빼죠. 다른 차에 가야 되니까. 근데 차부터 빼기 전에 하는 거 있죠. 제일 먼저 할 거. 보험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인과관계죠. 사진 찍어야 돼. 네, 아무리 급해도 사진을 찍어야 돼. 차를 빼야 되니까. 네, 그래서 사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차량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처리하는 거죠. 간단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순서들이에요. 네. 이거 안 해놓으면 이제 말 큰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고 상황 3.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기서 의식은이 움직이지 못할 때 해야 될 일이 뭐냐고 물었을 때 이동해야 된다, 사람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요. 근데 이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척추 손상됐어요. 움직여야 될 건 말까요? 그런데 이 상태라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정한 규칙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폭발을 인지했다면 이건 척추고 뭐고 무조건 움직여 놓고 봐야 돼. 네, 이런 거를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지를 했냐 못했느냐는 것은 순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순서가 바뀐다는 것은 바로 죽고 사느냐 문제로 나가는 거예요. 순서 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네, 그 순서를 인지하는 데는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한 긴급성을 판단하는 조건들이 파악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비교 분석 사례입니다. 크림 전쟁 당시에 있었던 일이죠. 죽은 사람이 작전 중 22,700명이 죽었어요. 전쟁 중에 이렇게 총 맞아 죽은 사람이. 그런데 죽은 사람을 직접 해보니까 2,000명이 상처였어요. 나머지가 질병으로 죽었죠. 이 통계를 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논문을 영국 방송사로 보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2%로 감소시켰어요. 사망률을. 그래서 영국 국민들이 우리 자식을 살려줬다 그래가지고 나이팅게일, 즉 백의 천사라고 불러준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조사 방식. 이거는 이제 그 명나라 주원장이 원나라를 물리쳐서 명나라를 세우잖아요. 그 사실 주원장은 지금 아주 천민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던 이유는 바로 이 사건이 결정적인 단서를 줍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아주 유명한 책사예요. 원나라 책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부의 요직이 없었는데 의병군이 오니까 이 사람이 의병을 물리쳤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원나라 입장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적이죠. 근데 이제 후에 주원장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주원장의 책사가 돼요. 근데 책사가 돼서 첫 번째 주원장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봐보세요. 이걸 보고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의병의 10대 약점을 정리하는데
이 10가지가 명나라를 세운 기반이었다고 생각해요. 유병의 문제점을 완전히 잡아줘 버린 거죠. 形同流口。第四，实相实反， 그대로 유병의 문제점 그대로입니다, 이게. 第五，粮饷不能自足，临阵不知兵法。第六，掠人妻女财产，只知取之于民，而不知养于民。第七，为将者心胸狭隘。第八，为士者缺乏训练，作战形同群殴，声势俱起，但是左右受散。第十，此一军与彼一军之间相 여기서 완전히 주변장이 그냥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충격을. 在下最后的结论是，如果这些恶劣之处不除，义军终究是草寇，绝不能成大事。在下言语放肆，多有得罪。 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骂的真痛快！先生这蛇，把义军的毛病全都揭穿了。骂的好啊！先生，咱劳您大驾，把这蛇给咱写下来，每个字都要有拳头这么大，咱要挂在大堂上。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 군대에게 개인에게 다 나눠줍니다. 이걸 없애는데 모든 에너지를 주력하죠. 그리고 나서 총장이 그냥 원나라를 다 정복합니다. 대단한 이 분석력이 바로 이 책사, 죽을 때까지 이 책사가 이제 보필을 해주는데 이런 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책사들은 이것까지를 못 봐준 거지. 전쟁에만 몰두해 있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상황의 인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패턴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앞에서 이 10대 악행이 뒤에 보면 이렇게 패턴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냥 10가지를 봤지만 실제로는 내가 이제 정리를 해준 건데 이렇게 사실은 이 책사가 패턴화를 통해서 만든, 즉 빠진 부분이 없이 체크업을 다 해준 거죠. 예? 암묵적으로 느꼈겠죠. 예. 아, 그래요. 예. 저를 이렇게 직원할 수 있는 용기, 아. 그걸 만들 수 있는 아량, 예. 그게 없으면 그렇죠. 그건 책사 영역인데, 어쨌든, 의병의 영역으로서는 여기에 필요했다는 거죠. 예. 어쨌든, 이렇게, 누락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패턴들이 있더라. 예. 인정들이. 예. 그렇죠. 이런 패턴들을 유병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10가지 패턴을. 예. 근데 반대로 하면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주원장은 이걸 반대로 바꿔치게 한 거죠. 그래서 진짜로 책자를, 소책자를 다 나눠줍니다. 본인들한테. 네, 이런 이제 그 스토리를 조금 알아야 돼, 이거는. 이런 스토리를.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설 검증이에요. 다른 가설 검증보다는 가장 와닿는 가설 검증인데, 네, 이것도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냐면, 이 소리는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냥 그걸 그냥 말을 대신해야 되니까. 주원장이 나라를 설립하고 나서 간신들이 특세합니다. 근데 간신들을 다 잡아서 없애야 자기 태자에게 물려주잖아요. 초기에는 원래 왕권 때문에 덤비는 사람이 없는데 두 번째 태자가 들어올 때는 전부 막 이제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척결을 하고 죽으려고 전략을 짜죠. 6개월 동안 병으로 요양을 가요. 그리고는 제일 간신기가 높은 사람을 국무총리로 세워놔. 일부러. 그리고는 전부 보고체제를 만들어놔. 뒤에 이렇게 정탐꾼들을 세워놓고 자기는 몰래 뒤에서 다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간신이 이제 좋아라고 아주 이제 때로 몰릴 거 아니야. 때로 몰려서 별짓을 다 하고 살았어. 근데 이제 6개월쯤 지나서 갑자기 보고가 들어온 거야, 이게. 보고도 병사가 늘어났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야. 보고를 받은 이 친구가 이제, 이건 뭐지? 이제 지금 이제 가설 검증을 하는 거야, 이제. 저 보세요. 병사를 늘렸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묻죠. 왜 병사가 늘렸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병부의 명을 따랐을 뿐이라더군요. 여기까지 보고가 됐어. 그러니까 다시 병부에 보내는 태자의 영명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 부하들이 한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럼 왜 중소성이 보고 중소성이 국무총 계시거든? 모든 움직임 다 이리 보고 와야 되는 보고 없이 움직였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해보세요. 왜 중소성이 보고 없었지? 자 가설, 자 질문이 나왔어. 그 다음에 가설을 써야죠. 자 가설. 왜 보고 없었을까요? 군대가 이동하면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군대가 이동하려면 보고 중무총리실에 있어야 돼. 이거 막 없으면 이거는 반역이죠. 그렇다면 군대가 중소성에 보고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유일한 경우는 어떤 거예요? 예, 그죠. 상급자 검증.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네. 답을 찾아가. 왜? 근데 여기서 가설과 검증을 하는 걸 놓치잖아요. 죽음이야, 그냥. 자, 이제 보세요. 여기까지 맞았어. 자, 그런데 왜 알리지 않았지? 자, 왜 왕이 분명히 명령 내렸겠지. 여기 찾았어? 그럼 왜 알리지 않았지? 자, 이제 가설. 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예, 뭔가 비밀 이해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답을 스스로 해. 그래서 답을 잘 찾아 아주. 자, 조정의 비밀을 하기 위함이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또 무슨 질문이 나와야 돼? 왜 비밀로 하죠?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스스로가 묻습니다. 이게 인지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답이 나오면 그 답으로부터 다음에 물어야 될 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왜 비밀로 하신 걸까? 자, 왜 비밀로 하신 걸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까 배경을 내가 알려줬으니까. 뭔가 지금, 뭔가 제거하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보고도 없이 오만대군이 이동했다? 경성이 위험하다는 건가? 경우의 수가 나와, 이제. 우리도 답이 틀린 거예요. 방금. 비밀로 할 만한 일이 아니라, 첫 번째가 위험할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뭔가 제거할 일이 있었거나, 두 개가 나왔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도 이제, 하나를 놓쳤기 때문에 만약에 경우에 저거였다면 우리는 이제 큰 실패를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둘 다 찾아내. 경성이 위험한 건가? 근데 상황이 위험하지 않아. 그럼 이유는 하나다. 네, 간신이라고 말하는 거다. 자기도 이미 간신질을 하고 있으니까 알지. 자, 이제 답을 잘 찾았어요. 실제로 왕이 이것 때문에 지금 쳐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의심하시는 거다. 그럼 또 누가 간신이지? 가장 치명적이네요. 여기서 이제 혼란스러운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예. 자, 누가 간신인지? 승전하고 돌아온 여기서 이제 답이 틀린 거야. 예. 예, 승전하고 돌아온 장수들이, 이건 약간 제가 정보를 안 드렸었는데, 보통 승전한 장수들이 왕하고 같이 싸우잖아요. 초반부에 막 별짓 다 한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 때문에 지금 사실 속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포커싱을 한 거죠. 자기들은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아나무인이거든. 예,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처리하려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아마 틀림없이 이놈들 처리할 거다. 예,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면 전쟁 때문에 잠시 미뤘었는데 이제부터는 군델리 여기서 이제 가설이 틀린 거야. 이 가설이 맞았더라면 사전 준비를 할 수도 있거든. 예, 예, 준비를 못 합니다 이제. 근데 나머지 준비를 해봐야 자기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제 부하들은 천리안자를 켜들고 가설 검증 과정입니다. 자, 이제 명을 받아라 하면서 이제 원인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준비할 거리는 별로 없는 거지. 만약에 자기들 때문에 온다고 그랬다면 지금 준비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저 예, 근거 자료 뭐 우리 부정부패 좀 했던 거 있으면 근거 자료를 다 숨겨라.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낸 거죠. 근데 실은 이미 근거 자료는 다 넘어가 있는 상태였거든. 예, 모조리 정리해라. 했지만 이미 이건 자료는 다 넘어간 상태인데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만약에 진짜로 우리 때문이었다 알았다면 이건 이제 자료가 다 넘었다 갔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방안이 나왔어야 돼. 예, 네, 점수 폐기작업인데 이미 왕은 다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걸로 인해서 얼마 죽은 줄 아세요? 2만 명이 죽습니다. 저 때가 더 낫네요. 가지고 있네. 여기 가설 검증이라는 게 무서운 거는요. 하나만 틀리면 로직을 내려다가 이 답을 나고 이 답 맞았어. 근데 여기서 물어야 될 걸 안 물으면 답이 틀려버려요. 무서운 거라니까요. 가설 검증이. 예. 그래서
인류 역사의 위대한 발견들이 바로 이 가설 검증 과정에서 하나만 틀려도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하는 거예요. 또 다시. 재밌죠, 이거 영상. 예. 이런 식의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가설 수립을 통해 상황인지. 예, 여기까지가 상황인지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길면 재밌긴 한데 너무 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조율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이제 나서 요런 네 가지의 인지 패턴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해 나가는 사람이 우리가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 실수가 별로 없고 늘 하는 일마다 안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기르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게 그 아래 넣어줘야 돼요. 이거 하려면 이런 상황 인지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가장 잘 개발할 수 있을까 물었을 때 이제 바로 언어인지가 답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게 인간의 능력은 상황인지가 능력이냐 언어인지가 능력이냐라고 물으면 누구나 다 상황인지라 그래요. 예, 누구나 다 상황 해결을 하는 게 목적이지 언어인지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럼 상황인지를 하는데 왜 우리는 상황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상황에서 인지하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게 돼요. 대부분 사람은. 그런데 이제 반문을 하죠. 그럼 왜 교육은 평생 동안 언어로만 하냐 이렇게 묻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첫째 상황으로 했을 때 고비용입니다. 고비용. 두 번째 상황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으로 하게 되면 과거를 못 가. 즉 넘어갈 수 있는 이렇게 시간 공간을 극복을 못해.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언어로 해결하면 이 세 가지가 다 해결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언어로 한다. 또 하나는 상황은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었다. 네, 내가 살아온 삶이 다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언어로 학습하고 상황을 경험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기 위해 때문에 언어인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설명이 필요한 게 그럼 언어인지라는 게 뭐냐라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언어인지란 뭐냐면 인간의 사고를 개발시켜주는 가장 뛰어난 도구다. 예, 그럼 총 네 가지가 되죠. 고비용, 그 다음에 시간 전략, 그 다음에 시간을 전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공간을 넘나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어 사고를 가장 잘 개발시켜주는 도구다. 요 네 가지 요소가 바로 왜 우리가 상황인지 훈련으로 하지 않고 언어인지 훈련으로 하는지를 대응해 주는 거죠. 예, 요 네 가지 꼭 넣어주세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언어인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설명 더 할게요. 그것도 넣어주세요. 학습을 할 때 현실적인 문제인데 학습을 할 때 언어력이 떨어진 아이들이 실제로 공부를 아무리 노력해도 정보를 기억한다든지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언어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공부를 대다수 못해요. 즉 읽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서 못 알아듣는다는 개념을 하나 더 넣어주세요. 못 알아듣는다는 말은 한 문장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문장이 겹쳐져서 여러 개가 나왔을 때 이 속에 들어있는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다. 결국은 핵심 파악으로 연결되는 거죠. 다른 말로 주제 파악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은 글과 말로 공부하는 것은 끝난 거죠. 그래서 언어인지란 결국은 주제 파악이다. 두 번째는 주제들이 많아지면 그 주제들을 체계화를 해줘야죠. 정리작업. 주제와 설계. 요 두 가지가 결국 언어인지의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요 부분을 언어인지 핵심 기술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럼 언어인지 핵심 기술을 이제 앞부분에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언어인지 핵심 기술을 훈련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정리할게요. 요거를 여기를 정보 연결이라고 하지 말고 핵심 파악에
핵심 파악, 정보 설계의 4가지 기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목차 설계가 아닌데, 언어인지를 위한 핵심 설계. 이렇게 해서 요 4가지 관계는 아마 인지기술 배우신 분들은 다 알죠, 이거. 네, 그래서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문장이나 단락을 핵심과 설계로 파악하는 방식. 이게 이제 언어를 인지하는 데는 핵심을 파악하는 건데, 핵심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링크가 있습니다. 문장 설계 연습하면은 요걸 가지고 실제로 설계하는 연습을 하는 파일이 나옵니다. 예, 문장 설계에 가서 정보가 있고, 여기 나올 때는 요거 하지 마시고, 이걸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여주지 마세요. 할 때는 꼭요, 여기서 다시 주제 문장을 치고 직접 거기서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건 그냥 냅두시고. 학교가 컴퓨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안 깔려 있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가자마자, 가자마자 요거부터 깔아요. 네. 예, 꼭 하셔야 돼요. 노트북 써서 요걸 연결하면 가장 좋아요. 예, 근데 혹시, 그게 학교마다 다 대연해 있는데, 이제, 나도 이제 노트북을 꼭 써야 돼요. 왜냐면 데이터가 여기저기, 내가 생각날 때 데이터를 거기서 불러오니까 이걸 쓰는데, 안 될 경우는 이제 그 데스크탑을 쓰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가서 안 됐으면 띵크와이즈 그 무료판부터 깔아놓고 들어가야 돼요. 파워포인트 다 있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 같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서. 그래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여기서 주제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1번 주어부터 찾아서 정리해서 가는 방식이죠. 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내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형식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요약 주제다. 핵심 주제는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요약 주제는 여기서 빠짐없이 모든 개념이 다 들어갔어요. 여기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갔어요. 딸을 낳으면 출산시, 딸아이 몫으로, 자녀의 몫으로, 다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갔죠. 중복 누락 제거하고. 그런데 이거 사람들이 보면 이건 길다고 그럴 수 있죠. 요게 이 길이에 비해서. 그러면 핵심 주제만 뽑는다 그러면 잘라내죠. 번호를 7번 잘라고 6번 잘라내고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수준까지 줄이면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더 줄여버리면 문제가 돼요. 옛날 분들은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그게 뭐야? 나무를 심은 거 그게 뭐, 여기하고 전혀 위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줄이면 안 되는 게 4번까지예요. 이걸 핵심 주제. 이거는 요약 주제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핵심 주제는 별로 안 써요, 우리는. 왜냐하면 어차피 요약지만 만들어 놓으면 핵심 주제는 뒷번호만 빼가지고 더 이상 뺄 수 없는 수준에 오면 그게 핵심 주제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까지만 그냥 학생들이 찾으라고 그런다고.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전체 상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을 못 그리는 상황이 발생해요. 핵심만 본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핵심만 안다면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잡아줍니다. 그리고 문장 설계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의 문장을 핵심으로 어떻게 파악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설계로 바꾸는가를 여기서 모델로 이제 보는 겁니다. 예. 주제 파악할 때는 이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볼 때는 이걸로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문장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연습 들어갑니다. 선생님들하고 같이 핵심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설계, 여기서는 설계까지는 안 하거든요. 핵심 파악까지 합니다. 이때 이제 할 때 방법은 뭐냐면, 한두 개는 선생님이 강사가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그룹별로 모아가지고 2인 1조로 해가지고 같이 의논을 해서 풀어라. 네. 그때 꼭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와서 발표를 할 때 말로 설명을 하라는 거죠. 예. 저희 영상이 있으니까 꼭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워크숍 할 때 선생님들한테 시키는 방식,
제 거 해놨던 거 보시면 그냥 하는 것과 자기가 나와서 발표를 말로 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하게끔 만들어서 이걸 풀어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요거는 빨리 넘어갈게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이고요. 여기서부터 방금 그 기술을 가지고 공부했던 학생들의 이야기, 소감문하고 더보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파일을 내가 압축해서 주면 이 파일이 다 링크가 같이 딸려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뭐 있나요? 지금은 안 돼. 이거는 지금 링크만 돼 있어서 파일 주면 링크 파일이 안 가죠. PC 있어요. 그 PC에 있어야 되죠, 이게. 링크까지 같이 묶어서 파일을 주면 참 좋은데. 안 되죠. 뒤에 링크 값을 한 폴더에 다 넣어가지고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 폴더를 그러면 그러면 문제는 저 주소들이 나는 폴더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링크가 돼 있으니까 하나 모아야죠. 하나로 한 폴더에다 넣고 작업을 해야 되네. 예. 일단은 파일만 주고 이 파일만 주고 다시 폴더 링크 자료는 다시 또 정리할게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안내해 주고 여기서 잘 해줘야죠. 이거 여기서 여기서 동기부여가 와 학생들이 이렇게 반응이 좋구나. 교사들 반응도 있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방금 제가 뭘 보여줬어요? 핵심 기술 두 가지예요. 핵심 기술 두 가지. 첫째가 핵심 파악을 하는 거고 이거를 정보를 설계하는 기술. 이렇게 두 가지를 이게 핵심 기술입니다. 그럼 이 핵심 기술을 적용할 때 이제 문장 단위, 단락 단위, 지문 단위, 도서 단위, 저술 단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그 다음 얘기예요. 핵심 기술은 요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적용이죠. 그럼 이제 적용해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적용시킬 때 요건 훈련시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업에서 쓰는 겁니다. 언어인지력 개발의 훈련, 그래서 수업에서 쓰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자, 수업에서 쓰는 단계로 넘어가면 첫째가 도서 읽기죠. 교과서나 도서 읽기, 목차 읽기하고 지문 읽기입니다. 그러면 목차하고 지문 읽기 할 때 여기가 이제 목차 읽기죠. 네. 그런 목차를 먼저 주고 요거는 저기 영상 강의에 있어요. 영상 강의 들으시면서 어떻게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지 여기서 설명 안 할게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결해 가지고 교수님 저 부분이 8장이에요. 네. 여기가 앞에가 7장이었나요? 7장, 여기가 7장. 그리고 8장이네. 이게 바뀌었네. 8장. 교실에서 질문, 인체 수업, 그 부분이 방금 보여주신 그 학습 슈크 내용인가요? 요게 지금 요거죠. 이게 이제 여기 도서 읽기 쪽이에요. 목차 읽기. 랩핑에서 1장에서 8장까지 쭉 보여주셨는데 8장의 핵심이라고 하셨어요. 교실에서 질문, 인체 수업을 하는 내용이 그 내용에 들어가는 게 그 학습 슈크 내용이에요. 잠깐만 다시 무슨 말이죠? 요게 지금 핵심 파악 기술이죠. 핵심 파악하고 정보 설계 기술. 요거가 바로 앞에 7장이었죠, 이게. 이게 7장. 1회차 하는 게 예. 어디 1회차가 어디 1회 첫날 하는 건가? 1일은 6장까지 예, 상황인지까지 할 수 있으면 상황인지까지 하는 거예요. 질문을 통한 상황이죠. 네. 지금 질문의 핵심이 뭐예요? 뭘 묻고 싶은 거예요? 장이 뭐가 8장에서 예. 교실에서 질문, 인체 수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핑에서 오늘 매핑. 보시면 예. 그게 이틀 동안의 수업에서 핵심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잠깐만 여기서 8장에 해당하는 예. 내용이 예. 학습 쇼크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 무슨 일장이죠. 예,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게. 요게 지금 언어를 개발 훈련이 요거예요. 그래서 질문인지 수업. 이 제목이 저기 돼 있구나. 개발 훈련인데 이 제목을 그러면 언어인지 핵심 기술이고 요거를 바꿀까요? 그럼 저걸로 교실의 질문인지 8장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네. 그러면 이 8장이 맞네. 8장인데 그러면 요거를 없애버릴까 여기를?
근데 이걸 한눈으로 다 보여주려고 지금 목차를 해놓은 건데, 이게 8장에서는 요거를 한다 이 말이거든, 지금. 8장에서는. 그래서 8장은 컬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8장은 지금 이거 한다. 7장은 요거 한다, 이렇게 놨어요. 그럼 제목을 여기다 하나 넣어놓을 거야? 교실 수업 전략을 이렇게. 언어인지력 개발을, 언어인지력 훈련. 네, 이렇게 할게요. 자, 8장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8장에서, 요 부분은 현재, 이렇게 해서 요 부분만 훈련하는 거예요. 요것만. 자, 이제 됐죠? 네. 웹핑에서는 지문 토론 훈련까지 다 하자고 나와요. 잠깐만요. 맵핑에서는, 다 나머지 다 8장이 훈련. 네, 다 8장이죠. 네, 그러네. 그럼 여기서는 9장이 따로 있죠. 네, 여기 9장이 따로 있네. 9장은 지문 설계. 그 다음에 10장이, 여기 바뀌었네. 여기가 9장. 그 다음에 여기가 10장. 그 다음에 이게 11장. 여기 안 바꿨구나. 같은 것 같아요. 네. 됐죠? 8장에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목차까지입니다. 지문도 여기 나왔는데. 이거 표현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보세요. 네. 자, 여기가 이제 목차 읽기입니다. 목차 읽기는 강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질문을 통한 인지력에서 지문입니다. 지문은 요거예요. 네. 이런 지문을 읽고 눌러서 지문을 설계하는 쪽으로 이렇게 링크 값이 있으니까 지문을 읽고 나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걸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예, 이건 보여주는 쪽에 이거는 뭐 연습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까 핵심 파악하고 기본 설계 핵심 파악 정도만 연습하면 돼요. 어차피 이거는 8시간에 다 할 건 아니니까. 여기는 보여주는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에서 이제 그 다음이 도서 설계. 이건 다 보여주는 쪽이에요. 이것도 눌러서 링크 값에서 보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술 이것도 보여주면 되고 이것들은 다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참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노트 쓰기입니다. 10장에서 노트 쓰기인데 이건 조금 보완을 더 해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상당히 어떤 거냐면 학습 효과가 매우 높아요. 예,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핵심 정보 노트 이용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점 정보 노트 이용 방법. 그 다음 의견 정보 노트 이용 방법.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는 조금 더 우리가 내부에서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요거에 대한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한 2시간짜리. 요거 같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가장 뛰어난 게 인지기술이고요. 요 인지기술을 활용해서 질문을 가지고 요 세 가지 노트법 중에서도 공부를 아주 잘하게 만드는 게 바로 요겁니다. 핵심 정보 노트법. 아주 단순하면서도 짧은 시간에 학습 결과를 뛰어나게 내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강의 요약할 때 쓸 때 요점 노트. 이거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인데 파일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노트 쓰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토의 토론이 그 다음 번입니다. 요거. 그래서 요것도 저기 녹화가 잘 돼 있어요. 녹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녹화 보시고 들어가는데 시간은 많이 못 쓸 거예요. 이게 시간은 많이 못 쓰니까 이걸로 가지고 뺄 거 빼고 웬만한 건 뺄 거 빼고 간단하게 좀 줄여놨습니다. 네, 분류하기. 핵심 질문 파악하기. 이거 영상을 쭉 봐야 충분히 좀 이해가 갈 겁니다. 여기 양을 많이 넣는 건 다 하란 소리 아니에요, 이거?
네. 시간 되는 만큼만 하면 돼요. 이게 강사마다 다르면 안 되고 예. 세팅은 동일하게 그러니까 인천도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강사마다 다른 것보다 동일하게 하는 걸 원하거든요. 근데 아니 얘는 상관없어요. 얘는 자기가 만들어서 갈 수도 있잖아요. 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거 얘를 안 쓰고 요거 나는 이거 안 쓰고 다른 거 쓰겠다. 이러면 사례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얘 말고 나는 그냥 건물을 가지고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큰 구조는 같아야 되고 요런 사례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례를 또 더 맞다고 생각하는 사례를 쓰고. 다른 사례가 아니라 저기에서 어떤 것을 쓰고 어떤 건 안 쓰고 이런 것이 강사마다 다른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거기까지 얘기한 건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아니니까 그냥 그 정도 선에서는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거죠. 내가 쓴 사례는 쓰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 결국. 내가 잘하는 사례를 못 쓴다는 소리잖아. 정해져 버리면. 그게 되도록이면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니에요. 사례 정도까지는 자기 사례를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 일반 강의하면서 나오는 나의 경험 사례는 다 다르지만 아니. 여기서 경험 사례를 넣으면 이게 교재죠. 내가 이걸 쓰겠냐, 아니면 건물을 쓰겠냐, 이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써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례 정도는 내가 말로 설명할 때도 이거 말로 설명한 걸 교재에다 넣으면 그냥 교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이 교재에서 더 좋은 사례들을 여러분이 개발해서 넣는다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교재 정리를 했습니다. 수정한 거 제가 버전 수정해서 올려드릴게요. 43으로 조정합니다.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혹시 이제 질문할 사항, 이제 다음 거 해줘죠. 네. 오늘 이제 집에 가시면 네, 여기서 오늘 1차 모임입니다. 이후 진행 안내 한번 해드릴게요. 자, 강의 교환 설명안 만들기에서 추가 보완 사례 발굴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사의 모임이 있고, 그리고 영상 자료 수강, 여기에 네, 노트법, 그다음에 질문 토론 영상, 질문 토론 후반부에 있는 것만 질문 토론입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법 영상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질문 토론 영상, 그리고 영상 자료, 그 다음에 파일 다 받아야죠. 파일 수납해야 됩니다. 이거는 본부에서 그다음에 계약서는 일단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해도 마지막은 인천교육청에서 캔슬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캔슬을 해도 어차피 수정 보완이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수정해서 다시 보완하고 어차피 1년 내내 할 거니까 그 중간에 한번 보완 작업을 거쳐서 가능하면 다 투입될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 저희 본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회의 들어갈 때 화상회의 들어가면 화상회의 한번 하고,
마지막에 최종 투입 전에, 최종 투입하기 전에 그때 한 번 더 모여서 이제 학교 수라든지 배정되는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자, 혹시 빠진 거 있나요? 아니 전체가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안에서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제 어떤 곳은 교장이 다 하자 해갖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지원자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한 보통 10명에서부터 한 50명 사이. 예, 이 정도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그거 파일들은 그 용숙 실장님이 정리해서 좀 보내주세요. 요 노트북 영상 이런 것들은. 파일 보내드릴게요. 교수님, 네. 오늘 보내주신 이 PPT 분량이요. 네. 2일차 분량으로 줄여진 건가요? 네, 줄여진 거예요. 예. 질문 토론 쪽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그쪽은 사실 여러분들이 양이 매우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 토론 쪽을 많이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보시면서, 갈때 많이 갖고 들어가야 성함이 어떻게 되죠? 아무튼 그건 잘 활용하시면 돼요. 먼저 진행을 하셨던 선생님들께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시간 안내가 예.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 이 이번- 자료를 가지고 주어진 시간 안에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좀 앞으로는 이번에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전혀, 달라져서 저도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무 정도가 거의 80% 이상, 70%? 예, 70, 80, 90% 달라졌어요. 예, 많이 달라졌어요. 작년할 때 주로 나왔던 진행하게 나왔던 질문이 어떤 질문이? 아, 질문. 진행하면서 안 나와요.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는 거의 안 나와요. 다들 좋은 사람. 작년에 보면 무슨 선생님이 발표하는 부분도 있었고 네, 맞아요. 예. 그 시간도 현재 내용에 확보되어 있는 네, 아까 지금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대다수가 어느 쪽이냐면 상황인지하고 언어인지, 그거 할 때 참여가 돼요. 이게 단편 참여죠. 아니면 이건 이제 강사의 재량인데, 질문을 할 때 그냥 물으면 답변 잘 안 해요. 그럴 때 물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장 답변을 잘하게 하는 게, 자, 제가 물으면 다 같이 시작하면 예, 아니요 같은 거, 이런 거는 거의 뭐 그렇게 답하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사람씩 묶어서 협의해서 발표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룹 묶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예. 실제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언어인지 같은 건 훈련이 안 돼 있으시면 바로 써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했던 자기 수업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 시간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2시간 넣어놓은 거예요. 전략을. 그게 학습 쇼크로 하는 거. 네, 목차인지하고, 근데 지문인지하는 설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그거를 하나 더 해야 돼요. 올련 독서법 있죠.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양이 많아요. 마지막에 수업 설계했던 건 빠져있죠. 노트법은 꼭 들어가야 되고요. 노트법을 그 노트법하고 수업 설계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수업 설계가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지막에 수업을 어떻게 마지막에 설계할 것인가를 종이에다가 발표하는 거. 아니, 거기까지 하지 맙시다. 그게 학교마다 그거 이게 필요성을 느끼는 데가 있고 아닌 데는 또 아니에요. 수업 설계는, 왜냐하면 지금 이게 8시간 배웠는데 그것도 앞에는 이제 뭐 인지시대 정보 뭐 이런 거고, 이거 잠깐 배워갖고 수업 설계를 어디다 넣었잖아요. 우리 그래서 김나래 선생님 어떠세요? 한번 보시고 실제 교사 그래요? 네. 이게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양으로 봤을 때는요, 훈련할 시간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사실 8시간 가지면요, 인지기술 주제 파악 있죠? 그거 하나 딱 하면 맞아요. 네, 목차 설계도 버거워요. 네, 그러니까 그냥 목차 설계라든 이런 건 그냥 보여주는 쪽으로 가. 그러니까 여기서 시연 쪽하고 참여 쪽을 둘로 나눠야 돼. 노트법
노트법하고 주제기술, 주제법 요것만 연습하고요. 나머지는 다 시연으로 가야 돼. 그렇고 나머지는 다 시연으로 가야 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런데 두 가지 해놓고 수업에 어떻게 쓸 거냐 이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냥 두 가지를 지금 1시간 빼면 엄청난 거예요. 이것은 8시간에서 1시간 저거를 빼버리면 근데 또 여러분 또 아셔야 될 게 8시간이잖아요. 선생님들이 3시간이라고 보시면 그냥 하루에 3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1시간 일찍 끝내라고 하는 게 아주 그냥 싹싹 빌어야 돼요. 싹싹. 하루 6시간이죠. 그러면 양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워크숍 해갖고 뭐 하고 이런 시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인지기술 그 제목 그 주제 파악하는 거 하고 노트법 딱 하나 해주는 거. 그 두 개면 아주 알짜배기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여기까지. 실제 진행할 때 노트법하고 주제파. 주제파 그러니까 그 문장 주제파 그런 거 있죠. 아까 번호 순서 매기면 주제파. 그거 두 개. 그것만 같이 참여해서 수업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는 어차피 수업에 다 쓸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노트법 같은 경우는 진짜 바로 쓸 수 있어요. 노트법을. 그리고 지리토론도 그 웬만하면 좀 쓸 수 있잖아요. 지리토론도 좀 쓸 수 있어요. 지리토론 어차피 그 자체가 서로 그 소통 학습이니까, 오래 안 걸리고 소통 학습이니까. 오류 찾기, 부재 질문, 뭐 부족 질문 이건 오래 안 걸려요. 그런데 괜찮았어요. 효과가. 그래요. 왜냐면 남들이 안 쓰는 방법이에요. 질문 토의 토론에서 우리가 쓰는 방법은 정말 별로 남들이 안 쓰는, 그죠? 분류를 해준다든지 질문을 그 다음에 부재 부족 이걸 찾아서 핵심을 찾아요. 이런 거 전혀 안 쓰거든요. 다른 데는. 그런 시간 자체를 가지지 않고 있다가 그 포인트를 그렇죠. 찾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 영수 실장님 화상 회의는 어떻게 일정할 건지 중간에 발표해서 한 번씩 중간에 모여가지고 화상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지금 문제점들 서로 공유하고 같이 해결하고 그렇게 합니다. 질문도 일단 그 밑에 시나리오 쓰는 거잖아요. 네. 시나리오 쓰. 자, 그럼 뭐 또 다른 이제 다음에 또 계속 또 얘기 나누고 할 거니까.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